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용문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송경진 강사라고 합니다. 이 설명회를 보시는 친구들은 아마 중간고사에서 좀 아쉬운 점수를 받았거나 아니면 용문고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중간고사 꼼꼼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일단 23년도부터 제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3년, 24년, 25년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26년까지 용문고 1등급 100점 계속 배출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잘하는 학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어를 못하는 친구들도 원래 저랑 공부하기 전에는 전교 116등이었다가 이제 저랑 한 3개월 공부하고 이제 전교 6등까지 왔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랑 공부한 친구들은 거의 전부 다 점수가 향상되었고, 그리고 매년 용문고 서술형도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중간고사는 일단 크게 객관식 18문항, 서술형 5문항으로 총 23문항이 출제가 됐었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동일한 출판사인 공통영어 1, 능률 민 2과가 출제되었고,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스특라이트 영어 독해 13지문, 그리고 모의고사, 이번 연도 26년 3월 모의고사 17지문, 해커스 듣기 기본 모의고사 1, 2회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작년에는 교과서 1과가 들어갔었는데 이번 연도엔 2과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스특라이트긴 했으나 스특라이트 영어 교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차이점은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험 범위의 양은 똑같으나 매년 조금씩 어려워진다라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똑같은 부교재를 사용을 했는데 작년에는 이제 듣기에서 서술형의 한 문항이 추가가 됐었고요. 이번 연도부터는 서술형 문제가 사라졌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출제 범위별 문항 비중을 한번 보시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부교재죠. 그래서 부교재가 45.3점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거는 항상 매년 똑같은 비율입니다. 항상 부교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모의고사는 매년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지 않는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혼자 자습을 해야 되는데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모의고사의 비중이 많지 않았고 자습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의 유형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는데요. 근데 작년부터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도 나오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번 연도엔 23점 정도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해야지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많은 실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고등학교 용문고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중학교 때는 교과서만 열심히 해도 100점이 나왔으니까 해서 교과서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는데 교과서는 용문고 특징에서 한 과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험 범위의 비중이 굉장히 적고요. 공부를 한다면 부교재를 얼마나 꼼꼼하게 공부를 했느냐 그 친구들이 유리했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출제 비율을 보시면 일단 논리 독해 그리고 서술형, 듣기, 어법어휘 이렇게 정리를 제가 해놨는데요. 일단 어법어휘 같은 경우에는 총 5문항인데 배점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총 5문항인데 점수 배점이 굉장히 높죠. 34점입니다. 자, 그리고 논리 독해 같은 경우에는 순서, 삽입, 요약문 등의 우리 수능형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거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지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맞추는 유형으로 총 9문항 34.7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듣기 같은 경우에는 일치불일치를 물어보는 문제로 선택지가 한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절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쉬운 문항이고요. 총 4문항으로 11.3점 정도로 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 가장 어려웠던 34점 배점의 서술형 5문항의 출처를 한번 보시면
총 5개 중 4개가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이건 항상 매년 똑같습니다. 그래서 4개의 문제가 부교재에서 나오고요. 하나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출제가 되는데 영영풀이를 주어주고 그 단어를 찾아 쓰기, 그리고 문맥상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기, 그리고 문장 배열하는 영작 문제가 2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어형 변화하는 문제가 바로 용문고 시험의 바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단순히 어형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문법 구조에 맞춰서 명사였던 걸 형용사로 쓴다든지 형용사였던 걸 부사로 바꿔서 쓴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한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문항별 난이도 상세 분포를 한번 보시면 일단 중난이도가 50점 정도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킬러 유형이 26점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킬러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은 알지만 이제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 즉 뭐 어법이라든지 어형 변화 이런 문제로 변형된 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용문고 시험은 단순히 내가 많이 봤던 지문이어서 익숙해서 쉽다가 아니라 내가 많이 봤던 지문을 어떻게 시험용으로 훈련을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난이도가 낮은 문항은 23점 정도 되는데 이런 문항에서는 절대 실점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그럼 핵심 문항을 어휘, 어법, 서술형 이렇게 3가지를 볼 건데요. 어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서술형 2번에서 흐름상 적절한 단어 고르기로 총 10점짜리로 되게 배점이 가장 높았는데요. 물론 이제 5개의 어휘를 고르기 때문에 하나당 2점씩 부분 점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총 한 문제당 10점짜리로 좀 부담이 큰 문제였고요. 요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는 이제 A부터 E까지 하나씩만 고르면 되니까 그 단어들도 지금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용문고 시험에서 단수남기를 차단하는, 즉 변별력을 주는 문항으로 출제가 된 건데요. 보시면은 어휘의 반의어 관계라든지 혼동어휘 관계라든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단어의 뜻만 안다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문맥상 단어의 쓰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나온 A부터 나머지 D까지는 나머지 E까지는 이렇게 다 단어들이 어렵진 않지만, 여기에서 예시로 D 하나만 보시면 D는 지금 선택지가 fasten과 release가 지금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 지문 속에서 원래 쓰였던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였던 attain이 사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attain이 나왔는데 내가 지문을 달달달 외워서 attain이 외웠는데 그 다른 단어가 나와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일단 이 지문 속에서 키워드들을 집어서 반의어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지문 속에서 모든 지문에 있는 단어들을 다 반의어를 정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키워드들을 집어가지고 이 지문에서 주제를 담고 있는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들은 동의어, 반의어를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D번처럼 아예 다른 단어가 나왔다,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선 문맥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나갈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원래가 이제 attain이라고 했잖아요. attain은 이제 달성하다, 얻다라는 뜻인데, 그럼 여기에서 제가 그냥 attain의 뜻을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attain our creativity potential에서 우리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얻다라는 이 말은 문맥상 굉장히 흐름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럼 창의력의 잠재력을 얻는 거는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학생들에게 물어봐요. 그럼 이거는 어휘의 방향성이 긍정적인 방향성이죠. 창의력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는 어휘들을 정리하게 하나씩 부르게 시켜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D번의 문제 시험에서
D번의 문제를 딱 봤을 때 fasten 하면은 우리 fasten your seatbelt에서 우리 안전벨트를 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release는 방출하다, 풀어주다라는 뜻인데 그럼 창의력을 묶다, 창의력을 방출하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쌤이 방향성이 긍정적 플러스여야 됐다라고 제가 수업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를 다시 접근해보면 창의력의 잠재력을 묶어놓다가 좋은 거냐 창의력을 발휘하다, 방출하다가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답이 확실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의 키워드들, 지문의 키워드들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키워드의 방향성이 긍정을 나타내고 있는지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지 조금 더 크게 정리하다 보면 지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이런 어휘 공부를 할 때 이것은 이제 저희 아이들이 마지막에 받게 되는 제 손필기 노트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어휘, 어법, 서술형이 다 정리되어 있는 노트들을 제가 나눠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이제 파란색 형광펜 쳐져 있는 부분들이 어휘, 즉 아이들이 스스로 키워드를 찾을 수 없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수업 때도 직접 설명을 해주고 손필기 노트에 그 지문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그 단어들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동의어나 반의어를 함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들을 같이 적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필기노트를 보시면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A번의 어휘,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어휘가 원래 어테인으로 나왔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쪽 어휘도 중요하다라고 이미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 출제됐던 부분들이 키워드랑 제가 표시한 키워드랑 다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반이어들을 좀 전략적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지문에 있는 모든 단어의 동반이어를 정리하는 시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법 문제 볼 건데요. 용문고 어법 문제의 특징은 항상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데 이 유형을 우리는 복합어법이라고 부릅니다. 복합어법이라는 건 뭐냐면 1번부터 5번까지 문제 중에 하나만 틀린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용문고 시험에서는 또 심지어 A부터 F 6개의 문장이 밑줄 쳐져 있고요. 그 중에서 틀린 거를 개수를 찾아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즉 하나가 틀린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단어에만 밑줄이 쳐져 있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에 밑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되면 한 문장을 읽으면서 뭐 수의 일치, 그리고 관계사, 그다음에 능동태, 수동태, 분사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도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해석상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풀면 문제를 틀리게 되고 정확한 근거를 통해서 어디가 맞고 어디가 왜 틀리는지까지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개수를 정확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은 일단 한 개였거든요. 근데 한 개였는데 하나를 더 찾아서 실수로 2개가 됐다. 그러면 부분 점수 없이 그냥 다 틀리는 거죠. 객관식은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험에서 보시면은 틀린 게 6개를 밑줄 쳐놓고 딱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는데 저희 반 친구 중에서는 맞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맞았냐, 이 문법 문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자, 문법으로 나올 만한 부분들을 제가 노란색 형광펜을 필기노트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수업 나갈 때도 똑같이 판서로 노란색으로 필기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들은 어법상 나올 만한 부분들이다. 어법상 변형될 만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눈여겨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필기노트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여기에서 방금 전 지문에서 보시면 유일하게 틀린 거 하나가 F번의 remained가 remaining이 원래 정답이었기 때문에 F번이 지금 틀렸는데요. 그래서 F번에 보시면은 remain 출제된 부분이 네, 여기 부분에 있죠. but remained. 여기 부분이 이제 remaining이 와야 맞는 부분인데
보면 필기노트에 보면 이 부분이 변형될 거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remaining 여기 부분 주의해라 라고 표시를 해놓고요. 근데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도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문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막막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등학교 내신 대비를 하면서 중학교 문법부터 다시 기초 문법을 할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시험에 나올 만한 문법들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준 부분들을 거꾸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가 나오니까 여기의 개념은 뭘까 해서 그 개념만 따로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기본 베이스가 없어도 용문고 시험을 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해주는 문법들은 거의 나올 만한 모든 부분들을 제가 다 조사해서 다 체크를 해놔요. 그래서 거기에서 걸릴 수밖에 없게 제가 다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 반 학생들은 이제 학교 시험과 동일한 제가 만든 자체 모의고사를 시험을 보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자체 모의고사 3회차가 바로 시험 직전에 풀었던 저의 모의고사였는데, 보시면은 방금 전에 이제 서술형이 아니라 어법 문제로 나왔던 요 지문 있죠. What makes로 시작하는 요 지문이 제가 보시면은 이 자체 모의고사에 보시면 what make 똑같은 지문을 어법 문제로 풀게 했거든요. 근데 제 모의고사에서는 이 지문을 어법으로 조금 더 어렵게 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 틀린 개수를 찾아서 써라 이렇게 냈기 때문에 바로 시험 전에 딱 그 스특라이트 지문이 열 몇 지문이 되잖아요. 그 지문 중에서도 왠지 이 지문이 어법으로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에게 어법 문제로 변형해서 풀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을 풀었기 때문에 아까 그 밑줄 쳐져 있던 어법상 어려웠던 지문을 저희 아이들이 맞출 수 있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적중률도 높지만 항상 제가 그냥 문제를 풀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는 용문고 시험과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유형처럼 제가 어법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내더라도 이렇게 문장 전체를 밑줄을 그어서 어법상 모든 사항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의고사를 풀어서 이 훈련을 많이 한 친구들은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서술형 34점이나 배점이 됐던 서술형 문항을 보시면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특라이트에서 출제한 조건부 영작 유형인데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을 보고 적절하게 문장을 완성하는 유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기에 주어진 단어들을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죠. 그래서 되게 쉬워 보이고 짧아 보이는데 아이들이 왜 쓰지 못하냐? 그래서 다 아는 단어인데 배열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장에 뼈대를 세우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주어와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의 구조를 사용해서 문장을 영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서술형 대비, 영작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서술형 대비는 단순 암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암기가 필요하지만 우리 교과서도 해야 되죠. 그 다음 부교재도 다 해야 되는데 그 지문들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중학교 때라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범위는 너무 많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시험에 나올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아이들은 외운 학생이라면 보너스 점수겠죠. 근데 외우지 않았다면 손도 못 댈 서술형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비를 시켰냐면요. 이 손필기 노트에 서술형 대비는요. 핑크색으로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선별적으로 시험에 나올 만한 문장들을 한 지문당 2개에서 3개 정도만 암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이 서술형에 지금 방금 출제됐던 부분인데요. 이게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주어가 들어가 있으니 제가 중요하니까 암기해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아이들에게 암기해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암기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유형과 비슷하죠. 이렇게 단어를 제가 주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를 해석에 맞게 이렇게 배열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이 속해 있는 문장은요, 총 7줄짜리 문장이었어요. 근데 7줄마저도 제가 다 외우게 시키지 않고요. 이 7줄을 제가 다 분석을 해서, 그래도 애들한테 이 전부 다보다는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이만큼이라도 외우게 시켜야겠다라고 제가 전략적으로 암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다면 서술형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말고사 전략 어떻게 해야 기말고사를 더 잘 볼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크게 어휘, 어법, 서술형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어휘 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 지문의 키워드들을 다 체크를 해서 그 키워드들에 해당하는 수능 필수 어휘라든지 동의어, 반의어를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대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제, 변형 문제 많이들 푸시죠. 근데 변형 문제 풀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맞았다고 넘어가고 틀렸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오답을 하시다 보면 그런 용문고 어법 유형 충분히 대비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서술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지문을 암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문 속에 있는 서술형에 나올 법한 문장들만 찝어서 선별적으로 암기를 하시되 여기에서 중요한 건 머릿속으로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꼭 써보셔야 됩니다. 손으로 써보지 않으면 시험장에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써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지문에 나온 어휘의 뜻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인 유의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똑같은 뜻을 가진 동의어를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어테인의 방향성과 같은 유의어들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성을 띠는 어휘어가 나온다면 뭐가 있을까 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에는 원문 그대로가 아니라 변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다면 어떻게 쓰이는지, 그렇다면 변형되었을 때 어디가 문제로 나올 만한지 그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서술형은 항상 용문고 서술형에서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영작도 아니고요. 바로 어형 변화 유형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빈칸에 들어갈 문법 구조에 맞게 변형을 하는 걸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데 지문에서 쓰인 단어를 활용해서 빈칸에 맞게 쓰라고 해요. 그럼 그 빈칸의 문법 구조에 따라서 명사형, 형용사형, 부사형으로 변형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일단 스펠링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습을 시킬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논리 독해에 관련된 문제를 쉽게 푸시려면 이제 논리 독해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순서라든지 문장 삽입 유형인데 그런 것들 은근히 이제 상위권 친구들도 한 문제 정도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연습을 하려면요. 지문 속에 있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고리들을 잘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수업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냐면 문장 옆에 이제 영어 문장 옆에 제가 간단하게 한글로 요약을 한 5글자에서 10글자 내외로 제가 적어주는데요. 그래서 한글 해석을 통해서 문장 간의 연결고리를 먼저 학습을 시키면 이 문제도 쉽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중률이 굉장히 높았던 리얼 모의고사로 실전 훈련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관리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학생마다
어려워하는 부분이 달라요. 누구는 어휘가 어렵고 누구는 어법이 어렵고 그래서 그 아이들별로 이제 약점을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게 이제 개별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중간고사 이제 막 끝난 친구들은요, 뭐가 나갔냐면 이제 피드백이 나갔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각각 틀린 문항들을 분석을 해서, 이 친구는 어디가 약한 것 같고, 이 문제를 틀렸으니 기말 전략은 이겁니다. 해서 이렇게 피드백이 나갔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클리닉 때 저와 조교가 같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기말을 준비시킬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필기노트는요, 이제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어휘, 어법, 서술형이 다 정리되어 있는 필기노트인데요. 자, 이거는 단순히 예쁜 필기노트가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 전에 뭐가 중요하지? 뭘 봐야 되지? 바로 시험이 뭐 1시간 전이다, 하루 전이다 할 때 굉장히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주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봐야 될 거 제가 무조건 이 필기노트만 들고 다니면서 계속 몇 회독을 계속해라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보면은 어법상 중요한 부분이 여기구나. 어휘가 여기가 중요하지. 그리고 서술형이 여기가 나온다 그랬으니까 한번 써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빠르게 모든 범위를 회독할 수 있도록 도움이 주는 필기노트라고 보시면 되고 본인이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를 알고 있는지 빠르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용문고 시험의 시간, 배점, 문항 개수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실전 연습을 함으로써 시험과 똑같이 판단하고 그리고 시험에서 주어주는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시험에서 할 수 있는 실수를 미리 한번 경험해 봄으로써 이제 실전 시험에서는 그 실수를 없애는 용도로 제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서술형 시험을 통해서 근육 기억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문장을 써보는 연습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일은 수요일, 토요일에 수업이 있고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저녁 6시부터 10시 그리고 그 뒤에 클리닉 시간이 있고요. 이때 이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정규 수업은 3시 반부터 5시 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시험 결과로 보내준 카톡들인데요. 여기 가운데 있는 카톡이 이번 고3 학생한테 온 카톡인데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바라는 점은 아이들이 스스로 출제자의 눈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저와 1학년 때부터 2학년 총 2년간 같이 공부를 하고 3학년 때는 혼자 공부를 했는데 100점이 맞았다고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스스로도 지문을 분석할 수 있게 되고 출제자의 눈을 이제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한 그런 카톡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PPT의 마지막 장인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번의 적중은 우연이 아니라 제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만든 필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선생님의 시선에서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에서 보여줬던 저의 이제 적중의 디테일을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한 번 더 결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